너 뭐 하는 거야? 애들이 저렇게 울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내일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잖아. 제발 좀 조용히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새 아이가 동시에 울어대는 소리보다 더 귀를 찌르는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밤새 단 10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저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새쌍둥이를 출산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그 기적 같은 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저는 삼남매의 탄생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세 명의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번갈아가며 울었고 기저귀 교체와 수유는 끝나지 않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 이동현은 출산 직후 사흘간 휴가를 냈지만 그 이후로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핑계로 야근과 회식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중에 아이가 울어도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웠죠. 아이들의 아빠라기보다는 그저 같은 공간에 사는 동거인에 가까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출산 2주일째부터 우리 집에 들어온 시어머니 장미숙이었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될 거라 기대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주들보다는 아들 챙기기에 열중했습니다. 우리 아들 피곤하니 방해하지 마라, 아이. 아빠는 돈 벌어야 하니 잠 좀 자게 해라 같은 말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태어난 지 한 달. 저는 점점 로봇처럼 변해갔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머리는 감을 시간조차 없어 항상 묶은 채였습니다. 프리랜서 일은 점점 밀려갔고 클라이언트들의 연락은 하나둘 끊겨갔습니다. 그날 밤도 새 아이가 동시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를 안고 있으면 둘째가 울고 둘째를 달래면 셋째가 울었습니다. 진정시키려 애쓰는 동안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요즘 애들은 엄마가 뭘 잘못해서 저렇게 우는 거야 라고 투덜거렸고 남편은 헤드폰을 끼고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시어머니의 잔소리, 남편의 무관심 사이에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는 그저 아이 셋을 감당해야 하는 보모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새쌍둥이 출산 후 2달째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분유를 준비하는 저를 보며 젊은 사람이 왜 이리 게으르니? 난 너희 시아버지 홀로 키울 때 새벽 4시부터 일어났다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게으르다니요. 밤새 2시간도 못 자고 일어난 사람에게 하는 말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겨우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아이 셋 키우면서 무슨 일이야? 애들 봐야지. 그러면서도 정작 아이들을 봐주는 일은 없었죠. 시어머니가 해주는 일이라곤 남편 이동현의 양말을 정리하고 그의 와이셔츠를 손수 다림질하는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방에는 항상 신선한 과일이 놓여 있었고 그가 좋아하는 간식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셋째가 갑자기 열이 나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을 깨워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더니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컨디션 관리해야 해. 너 혼자 가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그래, 우리 아들 내일 중요한 날이니 푹 쉬어. 소희 씨, 택시 타고 다녀와라고 말했죠. 결국 한밤중에 아픈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간 건 저 혼자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엄마도 많이 지쳐 보이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제 상태를 알아봐 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안고 밤을 지새우는 동안 머릿속에선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인가? 내가 이 집에서 가사도우미가 아닌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우리 아들 회사 일 힘들지? 라며 안마를 해주다가도
저에게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고생을 몰라. 애새 키우는 게 뭐가 그리 힘드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잠시라도 쉬려 하면 애들 밥은, 빨래는, 집안 청소는 끊임없이 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한때 인정받던 디자이너였던 제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제 존재감은 아이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제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새쌍둥이가 태어난 지 넉 달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쌓아온 경력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클라이언트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겨우 유지하던 작은 프로젝트마저 마감을 지키지 못해 취소되었습니다. 그날도 밤을 새워 디자인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마감까지 2시간 겨우 완성해가고 있었죠. 그 순간 둘째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고 그 울음소리에 첫째와 셋째도 덩달아 깨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달래느라 컴퓨터 앞을 떠났고 결국 마감은 놓쳤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더 이상 협업이 어렵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커리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아이 셋 키우면서 무슨 일이야? 그냥 살림에 전념해. 시어머니의 말대로 저는 그저 아이들만 키우는 전업주부가 되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저에게 디자인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마저 포기한다면 윤소희라는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 같았습니다. 남편 이동현은 제 상황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무슨 일이야? 엄마가 되었으면 그냥 집에서 애들이나 봐.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결혼 전 그는 내 일을 응원한다며 지지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자 모든 약속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울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수상 경력도 있던 디자이너였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디자인 프로그램을 열 때마다 떨리는 손과 흐릿한 시력으로 힘겹게 작업했지만 결과물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창의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이동현에게 우리 아들 오늘도 힘내라며 특별히 준비한 영양식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애들 책임은 내가 져야지 뭘 그렇게 힘들어하니라고 말했죠. 가족 내에서 이런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제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30대 중반 한때 업계에서 인정받던 디자이너였던 제가 이제는 그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는 현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6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빛나던 눈빛은 사라지고 초점 없는 눈동자만 남았으며 풍성했던 머리카락은 스트레스로 한 움큼씩 빠져 엉성해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웃음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새 아이를 동시에 키우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 고립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밤에도 2시간마다 깨어 울었고 그때마다 저 홀로 일어나 달래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방에서 자며 아예 아이들 울음소리를 차단했고 시어머니는 나는 이미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너의 차례라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극도의 피로와 영양 부족으로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쓰러졌습니다. 부엌 바닥에 널브러진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아이고 이렇게 약해 빠져서 어떻게 애 셋을 키우려고였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병원은 무슨
그냥 몸이 약해서 그래. 나 때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있었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 셋을 데리고 소아과에 가야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새 아이를 혼자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첫째는 울고, 둘째는 기어다니고, 셋째는 배고프다며 보챘습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셋을 어떻게 혼자 키우나 하는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아이 셋을 안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공황 발작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놀라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아들을 위한 특별 영양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 아이를 데리고 비틀거리며 들어오는데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어땠어? 남편의 형식적인 질문에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는 듯했고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흔들어 깨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혼자서 해열제를 찾아 먹고 아픈 몸으로 또다시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무너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이기 전에 저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 사실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었으니까요. 새쌍둥이가 태어난 지 8달째 되던 날 아침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열흘째 계속되는 감기로 목소리마저 잃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젊은 사람이 뭐가 그리 아프냐며 무시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와 오늘 우리 아들 중요한 날이니 특별한 아침을 준비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날? 그렇다면 우리 가족 모두의 중요한 날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편 이동현의 승진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한 특별 요리를 준비하느라 부산했고 저는 아이 셋을 돌보며 열에 들뜬 몸으로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첫째가 갑자기 우유를 쏟았고 그 소리에 놀란 둘째와 셋째가 동시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시끄럽게 애들 좀 조용히 시켜. 우리 아들 오늘 중요한 날인데라고 소리쳤고 그 말에 저의 인내심은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요한 날이요? 누구에게요? 남편한테만요? 저는요? 아이들은요? 우리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따지는 저를 보며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침실에서 나와 상황을 살폈지만 여전히 아내 편을 들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대체 왜 남편만 특별 대우 받아야 하나요? 저도 이 집의 일원이고 이 세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항상 남편만 챙기고 저와 아이들은 뒷전이에요. 저도 사람입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감기로 목소리도 잃었는데 이게 뭐가 젊은 사람이라고 무시할 일인가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서러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늘 내가 너희 아버지 키울 때는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손주 셋은 한 번도 제대로 돌봐주신 적 없잖아요. 그리고 당신, 이동현. 아빠가 된 지 8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저귀 한 번 제대로 못 갈아요. 새 아이의 아빠라면 적어도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제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물이 흘렀지만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루 종일 애 셋을 돌보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내 커리어는 망가지고 그런데도 당신들한테 난 그저 가정부예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이렇게 짓밟혀야 하나요? 부엌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무엇이든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대로는 제 인생도 아이들의 미래도 없었으니까요. 폭발한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을 걸지 않고 남편과만 소곤거렸으며 남편 이동현은 어색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사귀던 감정을 모두 꺼내놓으니 오히려 후련했던 것입니다. 승진 발표 이후 돌아온 남편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온 저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소희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너 때문에 승진 축하도 제대로 못했잖아. 그 말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의 승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당신 아내가 밤낮으로 새 아이를 혼자 키우고 몸이 망가져가는데도 딱 한 번 힘들지? 라고 물어본 적 있어? 당신한테 나는 그냥 밥하고 아이 키우는 도구에 불과한 거야?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저에게 이런 반항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는 쉬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언제 쉬어? 당신이 야근한다고 해도 하루에 몇 시간은 자잖아. 나는 2달째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자본 적이 없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제가 그동안의 서러움과 분노를 쏟아내는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변명했지만 점차 제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소혜 씨,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어제 그렇게 대드는 거야? 이제 선택해.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살 거면 예의를 지키고 아니면 나가든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세 아이의 엄마고요. 제가 없으면 이 아이들을 누가 키울 건가요? 어머님이요? 아니면 일한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 남편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분노했고 그대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에 있던 남편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에서는 세 사람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가라고 했고 저는 당신이 선택해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소희야, 엄마 말이 맞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우리 모두 힘든 거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관계 속에서 살 수 없다고. 제 인생은 제가 주인이 되어야 했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불건강한 가정환경을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필수품과 제 물건 몇 가지만 챙겼죠. 거실로 나오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했잖아. 시어머니 말대로 나가기로 했어. 물론 아이들도 데리고.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 애들은 두고 가. 이 집 자식들인데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자식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기저귀 한 번 제대로 갈아본 적 없고 할머니는 귀찮다며 한 번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죠. 법적으로도 어머인 제가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남편의 무관심과 가정 내 학대를 증언할 증인들이 많으니까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잠깐만, 소희야.
이러지 말고 앉아서 얘기해보자.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새 아이를 유모차와 아기띠에 나눠 태우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을 잡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일에 개입하지 마시고 당신 아들이나 잘 챙기세요. 집을 나서는 순간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감옥 같았던 집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었던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 지연은 제 상황을 듣고 흔쾌히 저와 아이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엔 화를 내다가 점차 달래는 말투로 바뀌었고 마지막엔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녀는 동네 이웃들에게 며느리가 갑자기 미쳐서 애들 데리고 가출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더 이상 저를 상처 입히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그 어떤 말보다 강력했으니까요. 친구 지연의 집에서 일주일을 지내며 저는 차분히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났고 새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원룸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전까지 모아둔 약간의 저축으로 당장의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오랜만에 연락한 대학 동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상황을 듣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친구는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었고 다른 친구는 아이들을 잠시 봐줄 수 있는 믿을 만한 보모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억압과 무시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새 아이를 재우며 힘들기도 했지만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의 냉담한 시선을 견딜 필요가 없어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수염은 깎지 않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소희야, 제발 돌아와.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 아이들도 내가 더 돌볼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진심이라고 해도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당신 어머니가 계속 그 집에 있는 한 우리 가족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를 내보낼 순 없잖아. 그래. 나도 알아. 당신에게 엄마는 소중해. 하지만 나에게는 내 자신과 우리 아이들이 소중해. 우리는 각자의 선택을 한 거야. 그날 남편은 오랜 시간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셋째의 기저귀도 갈아보고 둘째에게 우유도 먹여주었습니다. 가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혼은 원치 않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이 목적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의 이 독립된 상태가 나에겐 더 편해. 당신이 정말 변하고 싶다면 우선 아이들의 아빠로서 책임감을 보여줘.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양육비도 제대로 주고 그러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남편은 실망한 표정으로 떠났지만 다음 주부터 정말로 주말마다 아이들을 보러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츰 아이들과 놀아주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비난했지만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건 여전히 힘들었지만 누군가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소규모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아이들이 잠든 밤에는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온전히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제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독립한 지 1년 새쌍둥이는 두 돌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혼자 살기로 결심했을 때는 두려움도 컸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던 저와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넓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고 온라인 디자인 작업도 점차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편 이동현은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왔고 점차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배워갔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의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고 장난감을 고르는 그의 모습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조금씩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 소희와 애들의 일에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로서 할 일입니다. 남편의 이런 태도 변화는 분명 긍정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독립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지내며 부모로서의 책임만 나누는 관계가 오히려 모두에게 더 건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이제는 저에게 직접 간섭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이웃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애새 때리고 가출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새쌍둥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일까지 하다니 대단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으면 나가는 게 당연하지. 디자인 일이 늘면서 경제적으로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새쌍둥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라는 특별한 경험이 오히려 저만의 브랜딩이 되어 육아용품 디자인 분야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디자인은 실제 육아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 어떤 힘든 순간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상이 때로는 고단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소희야, 이제 엄마가 다른 집으로 이사하셨어.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그의 말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분명 그도 많이 변했고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독립적으로 살면서 찾은 제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현 씨 고마워.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아. 우리 각자의 공간에서 살면서 아이들은 함께 키우는 거야. 난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야. 이 행복을 아직 놓고 싶지 않아. 남편은 실망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나는 포기 안 할 거야. 내가 다시 나를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변했다는 걸 보여줄 때까지 기다릴게. 새쌍둥이가 3살이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육아용품 디자인 전시회에 제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특별히 초대된 손님으로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였고 놀랍게도 시어머니도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제 작품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법 하네.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에게서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칭찬이었겠지만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이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제 자신을 증명했고 제 가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독립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쌍둥이와 함께 안정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여전히 별거 중이지만 공동 양육자로서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다시 한 가족으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건 시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제가 누군가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쌍둥이의 엄마이자 디자이너이자 한 명의 당당한 여성으로서 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용기 있게 변화를 선택한다면 누구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